네, 안녕하세요. 이관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형사소송법상 체포하고 구속제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체포영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속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체포, 구속, 적부심사가 뭔지, 그 영장실질심사가 뭔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구속제도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구속제도는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이어질 때 다 필요한 것들인데,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에요. 일단은 크게 우리는 체포라는 제도와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체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영장에 의한 체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긴급체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현행범체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용어들이 뭐고 어떤 요건에 따라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이게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나머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예외적 상황에서 체포할 수 있는 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체포영장의 경우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영장을 신청한다 하고요. 그리고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항고나 이런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체포영장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가 있어야 돼요. 범죄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포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체포의 사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포의 필요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범죄 자체가 돼야 되는 혐의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쟤는 범죄가 될 것 같아 정도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한 바에 따라서 그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거는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가 뭐냐? 이 사유에는 출석 불응을 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한 경우, 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결국은 이번 그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출석을 불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유가 있는 다음에 최종적으로 필요성은 뭐냐면 도주의 우려 또는 도주했거나,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도주를 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수사기관에 소명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판단도 역시 법관이 하게 돼요. 이게 체포영장 제도입니다. 그러면 긴급체포는 뭐냐?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자, 박사님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수사기관에서 네.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몇 번의 출석 요구를 해야 이 사람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보통은 이제 정해져 있는 바는 명확한 건 없고요. 규정은 없잖아요. 네, 규정은 없는데 다만 관례상으로 관례상 3번 정도를 3번.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가 없이도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를 했거나 강도를 한 경우에는 먼저 부르면은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은 이제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긴급 체포는 뭐냐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범죄가 있어요.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군지가 특정이 되고 그 사람이 집 주소도 알고 그 사람한테 출석 요구서도 보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예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딱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가서 딱 봤더니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왔었다는 걸 목격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집을 가봤더니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도로에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고 영장을 받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도주해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그 신병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긴급히 체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 법원의 어떤 법관의 영장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놓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범죄가 일반 그 조그만 범죄 갖고는 안 되고요. 범죄가 중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실제 긴급 체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욕을 했다. 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가 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긴급해야 돼요. 긴급이라는 건 뭐냐면 판사한테 가서 법관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발부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보통은 한 하루에서 이틀 걸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릴 정도로 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성이고요. 마지막 하나 필요한 건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도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진 출석을 했어요. 자진 출석을 했고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하는 거는 불법한 체포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관에서 특히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이 긴급 체포를 누가 승인을 해주고 허락을 해주냐면 검사가 해줍니다. 판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가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이 약간은 좀 검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급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법관한테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긴급 체포에 대한 승인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범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범행 중. 그 다음에 또는 즉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폭행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범행 중이라고 하고 도망가는 걸 우리는 즉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행 범인 경우에는요. 수사기관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해요. 누구든지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민들도 그야말로 누구예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뺑소니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 이거는 범행 중에 발견되는 거고 이걸 시민들이 추적을 해서 실제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포를 정말 범인을 눈에 보고 체포를 했는데 인도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감금죄가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민들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됩니다. 인도. 요게 이제 현행범 체포의 어떤 요건이에요. 이것도 역시 영장이 필요가 없는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단기간에 어떤 사람을 구금하거나 아니면 구인하거나 하는 단기간에 이제 구금 제도를
배웠었고요. 구속은 비교적 장기입니다. 체포를 한번 하게 되면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청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석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를 한번 했을 때 막연히 뭐 3일, 4일, 5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포를 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검찰청에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뭐 48시간 이내다 뭐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만약에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석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36시간 이내에 가급적 검찰청에다가 신청을 하고요. 검사는 나머지 시간 이렇게 열심히 좀 보시다가 48시간이 되기 전에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48시간 뭐 예를 들어서 47시간 50분까지 청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 법원에만 그 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항상 이게 도장을 찍어줘요. 날인 같은 거 쫙 해가지고 날짜가 다 있거든요. 그걸 찍힌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법원에 도착을 해서 그 도장이 찍힌 시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속은 뭐냐면 좀 더 장기적인 거예요. 구속.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속에는요, 영장주의 예외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처럼 법관의 영장이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구속은 반드시 영장이 필요해요. 구속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이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죠. 피의자는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거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소를 하기 전에 신분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하고, 검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피고인 구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는 어떤 상황이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토탈 30일 동안 구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30일은요, 일단은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그리고 검찰이 10일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예외적으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사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10일을 추가적으로 더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30일까지 우리가 구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은 일단은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요, 원칙은 2개월씩 각 심금마다, 우리는 3심제를 갖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그래서 각 심금마다 2개월씩을 원래 구속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걸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법원에서는 18개월 동안 사람을 구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심, 2심, 3심 합쳐서 총 18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포를 당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구치소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되게 중한 그 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과 체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용어들 중에서 구속을 할 때 영장실질심사라고 한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체포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나 청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병이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뭘 반드시 하게 돼 있냐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뉴스나 실무상으로는 영장실질심사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구속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법관이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범한 사람을 눈앞에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그 수사기관에서 적어놓은 글귀, 서류만 가지고 구속을 하게 되니까 좀 무고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법관이 이 사람을 구속을 할 때에는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법관 앞에서 데리고 와서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영장 실질 심사는 조금 더 구속영장의 어떤 발부를 더 진중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이게 실제로 법관이 피의자하고 대면을 해서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법관이 석방 결정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체포든 구속이든 이 두 개 마찬가지예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수사기관의 어떤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그야말로 체포와 구속이 잘 된 것이냐, 그리고 계속 체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어떤 심사의 대상인데, 첫 번째로는 위법, 체포의 위법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체포의 위법. 그리고 부당도 판단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우리는 미란다 원칙, 우리가 일반인들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의 원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본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위반한 거야. 그럼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다음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고용주, 가족, 동거인들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거 위법이야. 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어? 또는 왜 구속했어? 라고 하면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은 뭐냐면 알았어요. 제가 영장이 발부된 건 정상적으로 잘 발부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 변제까지 했고 나는 다 범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가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라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체포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해서 석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든 구속이든 그 적부를 법관이 다시 한번 심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것이 이 제도고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영장을 직접 발부한 법관이 이 심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던 법관은 이 적부심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이것들 남용이 없게끔 잘 조율된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법관이 어떤 사법부와 헌법기관이잖아요. 법관의 양심과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항상 유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요건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발부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변론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 제도를 넘어서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체포 구속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